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해외 언론들에서 이 반도체 관련해서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 보도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최근 중국 SMIC의 반도체 제조의 핵심 장비를 매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언론 보도와 미국이 중국, 화웨이, SMIC에 이어서 또 다른 규제 타겟을 설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SMIC,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이죠. 14나노 공정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 현재 삼성전자와 TSMC만이 할 수 있는 7나노 미세 공정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밀어준과 동시에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수출 제재 조치를 당한 업체인 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SMIC가 7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에 쉽사리 진입할 수 없는 이유는 현재 파운드리 시장의 선두주자인 TSMC와 삼성전자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 간의 기술 간극이 워낙 크고 기술 장벽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경색되어가는 시점에서 퀄컴, 엔비디아, AMD 등의 유수의 패미스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에게 제품 생산을 맡기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거기에 결정적으로 7나노 공정까지는 기존의 DUV 장비를 통한 멀티 패턴 인공정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지만 5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부터는 거의 필연적으로 EUV 장비가 요구가 되는데 이 EUV 장비를 중국 SMIC는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밀어줄 테니 자본력이 충분함에도 한 대도 없다는 것이죠. EUV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SMIC는 여러 차례 ASML 측에 장비 구입을 요청하였지만 미국 정부의 반대로 인해서 SMIC는 EUV 장비를 결국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는데요. SMIC가 EUV 장비를 획득했고 구입하게 된 경로는 다름이 아니라 한국 기업 SK 하이닉스였다는 것입니다. 하이닉스가 사용하던 중고 EUV 장비를 1100만 달러, 대략 130억에 매입을 했다는 것이에요. 중국이 직접적으로 ASML로부터 컨택해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막히자 우회해서 장비를 구매했다는 것인데요. 이 SK 하이닉스의 입장에서 현 상황을 해석해보자면 사실 EUV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 시점에서 얼마나 수익성이 클까를 생각해본다면 우선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제조 기업이죠. 이 파운드리를 거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SMIC가 EUV 장비를 가지고 파운드리 시장에서 입지를 키워나가는 것은 큰 관심사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EUV 장비를 활용할 만한 메모리 반도체 공정은 극히 제한이 되죠. 고성능 디램 생산 공정에서 일부 활용될 여지는 분명 있습니다. 전세계 디램 시장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이렇게 3강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삼성은 EUV 공정을 활용한 디램 생산에 들어갔고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죠. 이번 달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EUV 분야의 경력 즉 공개 채용을 진행 중에 있고 4세대 10나노 디램 양산이 2021년 초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었어요. 물론 EUV 노광 장비가 미세선 폭의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장비이고 앞으로 시장 수요가 늘어날 고성능 반도체 제품의 제조에서 요긴하게 사용될 장비는 분명합니다만 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EUV 장비를 가지고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EUV 공정을 통해 제조될 디램 역시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크지 않을 거예요. 큰 수익성을 당장은 불러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일부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껏 비싼 돈을 주고 EUV 장비를 샀는데 막상 수익을 뽑을 데가 없으니 EUV 장비를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라도 생산하자는 쪽으로 노선이 바뀌었다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로 하이닉스가 SMIC로 EUV 장비를 매각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하이닉스의 사업 구조의 특성상 미국의 대중국 규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과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SMIC는 어차피 미국에게 제재를 강하게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EUV 장비 하나 넘겨봤자 SMIC는 어차피 끝났다고 판단한 하이닉스의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SMIC가 EUV 장비를 하이닉스 측으로부터 구입한 것이 정말 해외 언론의 보도대로 사실이라면 국가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중국 반도체는
최근에 한국과 대만 등으로부터 이 반도체 경력직 우수 인력 모집에 혈안이 되어 있고, 특히 화웨이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반도체 리소그래피 장비를 직접 제조하거나 혹은 관련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기도 했었죠. 화웨이의 뜻이 사실상 중국 정부의 뜻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자체적으로도 반도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EUV 장비를 활용한다면 7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 진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삼성과 TSMC가 양분하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SMIC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해외 외신의 보도이고 아직 국내 언론들에서는 적극적으로 언급이 안 되고 있으며 하이닉스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속단하기에는 이르겠지만, 정말로 SMIC가 EUV 장비를 매입한 것이 맞다면 조금은 우리나라 반도체에 꺼림직한 소식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만 언론 디지타임즈죠. 이 디지타임즈에서 미국이 중국 반도체에 대한 또 다른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그 대상은 메모리 반도체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양쯔강 메모리, 창신 메모리 등이 규제 대상으로 유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이 과거에 야심차게 키웠던 푸젠진화라는 반도체 기업이 있었죠. 2016년에 중국 정부와 푸젠성 등이 약 7조 원을 투자해서 세웠던 기업이고, 서버용 디램을 특화시켜서 생산하겠다는 취지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푸젠진화 소속의 엔지니어들이 미국 마이크론의 기술을 베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았었고, 사실상 완전히 망한 상태죠. 이렇게 미국은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전 사례로부터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해당 언론의 보도대로 추후에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 기업들마저 타겟으로 삼는다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분명한 반사 이익이 예상되는데요. 이 디램에 비해서 기술 장벽이 낮은 낸드 플래시 시장을 보더라도 이미 양쯔강 메모리는 이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128단 적층형 샘플 제품을 공개한 바 있었고, 올해 안에 양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디램 제조 기업들을 대놓고 규제하자 이 낸드 플래시를 주로 하는 기업이었던 양쯔강 메모리가 디램 생산을 우회적으로 준비하는 모양새라고도 보여지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파일을 빼앗기 위해서 중국 내에서는 자국 정부 주도하에 끊임없이 우회적인 통로를 마련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마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현재 위상을 보다 굳건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제는 고용량 서버나 슈퍼컴퓨터 등에 탑재되는 고성능 디램 등의 수요가 늘어가는 시점에서 디램 생산에 EUV 장비도 도입되고 점차 기술 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더 추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중국 정부라면 중국의 제조 기업들에게 의무적으로 중국 내 기업이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꼭 사용하도록 규제, 제한 등을 걸 수가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시장처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등의 방법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도 어느 정도 기술이 비슷하고 비슷한 레벨에서 견뎌볼 수 있을 때 고려를 해볼 만한 내용이지, 한국과 중국 반도체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지면 사실상 불가능한 무의미한 대응 방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발 바이러스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엄청난 변수가 생겼습니다. 다가오는 미국 재선이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이 강경한 규제, 스탠스, 이러한 것들이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가지는 않을까, 이렇게도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 달에 한국, 일본 등의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을 해서 좀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시킬 이렇게 포석인 것으로 해석이 되었는데, 해당 일정도 취소가 될 것으로 보이죠.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시국입니다. 이러한 시국 속에서 항상 즐겁고 알찬 소식 전해드릴 수 있는 즐거운 라디오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계기로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론을 놓고 미국 조연의 반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실제 현실화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했다. 특히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최근 극한 충돌을 보이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바라는 중국으로선 반길 일인 만큼 결과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반경 노선에도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WP는 22일 트럼프 새로운 병력 철수를 위협하고 있다. 그것은 또 하나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이 휘청거리는 가운데 자제심을 내던지고 병력 철수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력 철수 지시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 모두에서 미국의 전략적 지위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WP는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거론. 이는 비단 북한 독재자 김정은에게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밀어내기를 꿈꾸는 시진핑 정권에도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 주제인 대중 강경 노선과 두드러지게 충돌하는 동시에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손쉬운 공격 포인트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주동미군 결정의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분열을 열망하는 러시아 통치자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거대한 선물을 안긴 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안보팀과의 무수한 논의도 주둔국이 주둔 비용 플러스 50%를 지불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착을 꺾지 못했으며 한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를 원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미국 측의 초기 요구 사항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 차례 위협했다면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나오는 지난해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오간 두 정상 간 대화 내용과 50억 달러를 받지 못하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라고 볼턴 전 보좌관에게 지시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예시로 거론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교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의 대변자들로부터 공개적 위협과 함께 잠재적 철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새어나오는 상황이라고 WP는 보도했다. 그러면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독일을 미군 감축 대상으로 꼽은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의 지난달 인터뷰 발언을 들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초기부터 독일과 일본, 한국과 같은 보다 가까운 미 동맹들이 그들의 영토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개념을 진행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편협한 관점에서는 해외 병력들은 미국의 안보 증진이 아니라 그저 외국을 지키기 위해 주둔하는 존재로 여겨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하려고 애써왔으며 동맹들은 약간의 추가 부담액을 제공해왔다고 WP는 전했다. WP는 여론조사상으로도 나토와 다른 동맹들에 대한 국민 지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의회 역시 주한미군의 감축 요건을 미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국방부 장관이 증명하는 경우로 제한한 국방수권법에 초당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 그러한 요건에 대해 조롱한 바 있다며 이들 필수적 동맹들을 지키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에도 트윗을 통해 나는 우리의 이른바 동맹으로 불리는 나라들이 연체된 군사 비용 수백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적어도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며 방위비 압박을 이어갔다. 트럼프 올해 7월 27일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했다고 미국의 소리가 25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지난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을 이 같은 기념일로 지정하면서 미군 3만 6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사실 등을 강조하며 미국인들이 적절한 기념식과 행사를 통해 이날을 기릴 것을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문에서 -67년 전 그날 한반도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3년 넘게 이어진 잔혹한 전투 끝에 비무장지대를 따라서 총성이 멈췄다. 자유를 수호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지키려고 싸운 평범한 미국인들의 흔치 않은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잠시 멈추자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는 해라며
한반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받았을 때 200만 미국인은 그들의 고향을 떠나 우리 조국의 군복을 입고 나라의 부름에 응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군 참전용사들은 경기도 연천 일대인 폭자필과 단장의 능선, 지평리, 부산, 장진호를 비롯해 좌표나 언덕의 고도만으로 알려진 곳에서 그들의 결의를 시험하고 평가받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들 개개인이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에서 달려온 수만 명의 연합군 병력과 함께 피를 흘렸고 쓰러졌으며 실종되고 끔찍한 포로 생활로 고통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무더위와 뼈에 사무치는 추위, 계곡과 험준한 산등성이를 묻어버리는 깊은 눈과 같은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완강한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이러한 희생을 치렀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칠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에 새겨진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라는 문구를 인용하고서 한국전쟁에서 미군 3만 6천여 명이 목숨을 잃고 10만 3천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8천 명에 가까운 실종자를 냈다는 사실을 거듭 떠올렸다. 오늘날 한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여파로 한때 소멸됐던 나라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역동적이며 경제적으로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계속해서 한국군과 함께 자랑스럽게 복무하고 있으며 전쟁과 공통의 자유에 대한 사랑, 우정의 깊은 유대로 맺어진 이런 절통 같은 동맹이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매년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하는 보고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포고문에서 현직 미 대통령으로는 처음 남북 군사분 개선을 넘은 사실을 강조하고 2018년엔 싱가포르 미 북정상회담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금년 포고문에선 별도로 북한 문제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방송은 밝혔다.